네, 저는 전문가로 우뚝 서고 싶은 휴넷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이미 우뚝 선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이미 전문가로 우뚝 서셨는데요. 우리는 왜 전문가로 우뚝 서야 될까요? 왜 전문성을 길러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쓸모? 네.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하려면 쓸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일은 저분한테 맡겨야 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다면 그걸로 생계도 유지하지만 뭔가 내가 어떤 일에 또는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자부심이 느껴지거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성과 때문에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물론 생계 때문에 돈을 받고 일하지만 받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린다면 그것도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큰 왜 그런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 거에 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고도 성장 시기를 겪은 이런 나라는 사실은 평생 직장이라고 해서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평생을 바쳐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다변화되고 분화되면서 이제는 평생 직장으로서의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IMF 이후에 이제 점점. 예.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일자리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일거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조직의 힘으로 공동체의 힘으로 나라를 성장시켰는데 이제는 이게 다기화가 돼가지고 개인의 창의성으로 IT나 그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규모 힘의 원리로 어떤 효율적으로 사회가 작동화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개인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도 예전에는 공영방송이나 신문이 힘을 썼는데 이제는 개인 유튜버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그쵸. 시대가 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사실은 세상의 판을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조직도 정규직 이외에 나머지는 프리랜서를 써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프로젝트와 일거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많은 일자리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일자리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자기 일거리를 찾아내서 자기가 그 분야에 우뚝 서는 프리랜서로 살아남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데, 즉 일거리로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 네. 그게 콘텐츠가 됐던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 됐건, 그래서 이제는 학습 방법도 나의 일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 방법이 전개돼야 될 겁니다. 평소에 먹고 사니즘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네. 조직이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조직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그 일거리를 찾아서 자기의 미래의 설계를 현직에 있을 때 해놔야 된다. 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파트에 나오듯이 빵 없는 곳에 토라 없고 네, 토라 네. 없는 곳에 빵 없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시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안 돼요. 당장에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쩔쩔 굽는데 토라 공부할 정신이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충분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일을 꼭 찾으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아버지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자녀한테 토라를 가르쳐야 되고 아들 딸들 그 배우자 선택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사를 가르쳐야 돼요. 비즈니스 여기 실제로 비즈니스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수영 가르치고 아이가 충분히 이렇게 독립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데 이제 특히 장사를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이거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사실 소상공인 또는 대기업 하는 사람들만
오너들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주머니에서 돈을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단 직장인은 그 고객이 한 명일 뿐이고요. 사장이 자기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고객이 한 명이죠. 사장이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은 이 많은 일반 사람들이 고객이 돈을 자기한테 자기 물건을 사다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물적 토대가 없이는 이런 영적인 토대에 투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랍비도 자기 스페셜리스트 코셔예요. 코셔. 그래서 코셔 인증해주고 돈 받고 1년에 한 번씩 인증피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서 코셔 다 제대로 이제 물건 만드는지 보고 자기가 도장 찍어주면 이제 코셔로 막 갈고 이제 전 세계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우리나라도 코셔 준수하는 회사도 많습니까? 김치로 받는 사람도 있고 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 코셔 김은 거기서 팔아요. 자기 그 상점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팔고. 랍비가 상점도 운영해. 식당도 운영해요. 코셔 식당. 코셔 식당이 상업적으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네. 미리 예약해야 돼. 오, 이름이 뭐예요? 기대하지 마시고. 네, 이름이 뭐예요? 그냥 그 랍비 집에 그냥 거실에다가. 아, 거실에서? 네, 상업적으로 하지 않고요. 네네. 먹을 사람이 없어요. 시대인에는. 아니, 저 호기심으로 사람들 모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네, 갈 수도 있고. 뭘 검색해야 돼요? 주리시 코리아 짬 뭐가 오. 네, 가서 예약하면 돼요. 네네네. 예약해서 지금 여기 코셔에 조그만한 전방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가시면 돼요. 전부 코셔만 있어요. 그럼 그 랍비랑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아, 얼마든지. 아, 네. 네네. 근데 있을 때 가야지. 없으면. 있을 때 날짜 잡아달라고. 사모님은 항상 있어요. 아. 얘가 6명인가 7명인가 됐어요.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페셜티가 있어가지고 생계를 좀 유지할 수 있어야 토론을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대인들한테 매우 중요하고, 그게 또 하나의 관점으로는 뭐가 되냐면 삶과 토라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토라에서 아무리 좋은 걸 배워도 삶에서 적용할 수가, 그것만 생계를 유지 않고 그냥 일을 하지 않고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목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 못 갖고 아, 예.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해야 돼요. 네네. 아, 근데 요즘에 목사 중에 뭐 택시 운전수도 있고. 그거 원래 하는 아, 네. 원래는 못하게 돼 있어요. 아, 네.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목사들의 네네. 모임. 아. 현관상 못하게 돼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만 유대교는 다 하게 해요. 네네. 안 한 사람도 이상하게 보죠. 물론 이제 그 생계가 해당해서 주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랍비들 중에는, 제가 아는 랍비는 대학 교수도 있고, 교수도 하면서 랍비도 하고, 하나는 덴티스트. 그러니까 이제 치과 의사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 랍비들 코셔 인증해주면서 인증자이면서 네. 랍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자기 스페셜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삶에서 직접, 랍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계에 이렇게 뛰어들다 보면, 랍비가 공부만 했을 때하고는 다른 그런 세계를 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괴리가 생기겠어요. 그 괴리를 알아야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지, 뭐 실정도 모르고 그냥 엄한 소리만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할 기회를 얻어요. 그러면 자기 배움도 훨씬 살쪄지고 네. 풍부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일자리 말고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그러면 일자리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일거리를 찾아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전문가가 되려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그런 문화가 있고, 그 일례로 네. 그 게리 베이너척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죠. 요새 엄청 유명한 와인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그렇죠. 네. 전문가인데, 이 양반은 대학을 나오고 자기가 이제 취직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이제 와인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사업을 도왔어요. 근데 마을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거기서 팔리는 와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네. 조그만 마을에서.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한 게, 이거를 마을 사람 외한테도 이거 온라인으로 와인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양반이 시작한 게 와인 유튜버예요. 네.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투박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와인을 평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와인을 품격 있게 고급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맛도 아주 직설적으로 맛있으면 있다 없다 어떤 게 좋다.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먹히죠. 네. 청취자들한테 잘 먹힌 거예요. 네. 저 사람 굉장히 솔직하게, 어떤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투박하지만 어떤 진실성이 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런 유튜버를 하면서 댓글을 아주 성심성의껏 답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솔직하고 소통하는 자세. 예. 쌍방향 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한 거예요. 네. 이 양반도 유대인이야.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게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조그맣던 와인샵을 큰 돈을 주고 팔아.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런 경험을 미천 삼아서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컨설팅 회사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그 컨설팅 회사도 잘 돼가지고 그걸 IPO로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거부가 돼요. 양조장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네. 그 아버지 와인샵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지? 라는 데서 그러니까 자기 현직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와인 유튜브도 근무 시간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와인 상점을 닫고 자기가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댓글을 달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조그맣던 와인 상점을 그렇게 크게 키워내고 그러면서 얻은 자기만의 비법, 노하우를 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커머셜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자기 일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일거리. 네.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피터 드러커 얘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피터 드러커도 마찬가지예요. 피터 드러커가 사실은 그 양반 나이 65세 이상에 그렇게 책을 많이 쓴 거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90될 때까지 계속 썼죠? 네. 네. 거의 95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까지 계속 글을 썼어요. 근데 지금의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그 양반도 사실은 유대인이고 네, 그 유대인으로서 사실은 중세서부터 유대인들이 그 고객 만족 경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당시 길드 사회에는 생산량이나 이 판매량을 그 길드에서 딱딱딱 정해줍니다. 가격까지도.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팔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길드에서 너무 장사를 잘하니까 유대인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길드 바깥으로. 네. 그러면 사실은 조직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힘들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그럴수록 더 잘 돼. 더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도 길드보다 품질을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싸게 팔 뿐만 아니라 특히 서비스를 정말 마지막까지 철저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길드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길드가 망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현대 경영화에서 조망하는 모든 경영 이론들이 거기에 다 나와.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로서는 자기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온 어떤 경영 이론이라기보다 자기 조상들의 경영 이론을 많이 현대 경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서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유럽에 살 적에도 그 당시 유럽의 어떤 그런 그 히틀러라거나 어떤 군국주의나 어떤 전제주의 이런 것들이 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이민 온 거거든요. 네. 어떤 그러한 것까지 자기 인생 경정의 어려움이 그 경향 속에 다 이렇게 녹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조상의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어떤 삶의 과정의 어떤 역경들이 그 학문으로서 이렇게 집약돼서 그 분야에서 이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피터 드러커라는 현대 경영학의 전문가가 자기 학문을 쌓아온 방식 자체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빛을 보기 시작한 게 65세 되는 거거든요. 전 이걸 굉장히 너무 안심이 돼요. 아니, 네. 굉장히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돼요. 오래 살죠 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양반이 네. 그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그동안에 그 자기 나름의 학습법이라거나 이걸 통해서 결국 말년에 65세부터 90세까지 30세 동안 그 자기의 학문을 집대성한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특히 마음에 들어요. 아니 사실 교수님도 비슷하시잖아요. 은퇴 한번 하시고. 그 이후로 네, 전문성을. 제2의 피터 드러커, 한국의 피터 드러커. 맞습니다. 네.
분야도 비슷하시고. 그러게요. 그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가 저는 너무 감명 깊어서 써놨는데 지식 근로자라는 단어도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요? 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장에서 육체 노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67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 지식 근로자 개개인은 CEO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지식 근로자들은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즉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이 시킨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일거리 찾아서 CEO가 돼서 계속 목표를 추구해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이런 태도를 갖고 살고 있었는데 피터 드러커가 이런 아름다운 학문적인 문장으로 쓴 건데 그러면 피터 드러커처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처럼 한 분야를 정리하고 융합하고 창조하는 정말 전문가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의 관심 분야를 찾아내야 되겠죠. 네. 자기의 관심 분야. 그건 처음에는 사실은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아, 내가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걸 찾아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유대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유대인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유대인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호기심이 있다면 누구나 유대인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의 이런 탈무드 살로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유대인 관련 책을 읽고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중에서도 조금은 더 특화를 해가지고 뭐 그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거 혹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창업자들에 대해서 혹은 탈무드면 탈무드 아니면 그들의 학습법이면 학습법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면 아주 나중에 귀중한 자원으로 쓸 수 있고 거기서 자기의 일거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파르데스 이런 거가 이제 해석법인데 네. 말씀을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 머리로만 해석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네. 좀 더는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정보에 관련된 차원으로 표면적인 해석이 일단 필요해요. 근데 이 표면적인 해석이 가장 껍데기 층을 이룬다고 해서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똑같이 중요해요. 하나는 정보의 차원이고요. 네.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네.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상징의 차원. 상징으로 예. 예를 들면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들잖아요. 잃어버린 양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 보물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밭 전체를 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비유예요.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세 번째는 직관의 차원인데 직관의 차원은 말 그대로 감정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얻는 차원. 이걸 몰입적인 사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역으로 논리적으로 추적해 가면 되거든요. 보통은 논리적으로 가다가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만 여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론을 찾아놓고 논리적으로 나중에 찾아가요. 그게 차원이건. 네 번째는 무한 가능성의 차원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행동의 차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실천해봐야 아는 차원들이 있어요. 머리로 생각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직관으로도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이번에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얻는 지혜의 차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하면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다가 나중에는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럼 실천하면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라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직관으로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실천해보면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진짜 전문가라 그러면 네 가지 차원을 다 해봐야 돼요. 뭐라. 예를 들면 네. 그냥 책 여러 권 읽고 이렇게 해갖고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고 일단 좀 안다. 조금 이제 파악 좀 했건 이런 스타일이고 가장 좋은 거는 행동까지 다 해요. 직접 실천해가지고 몸으로 막 부딪히고 실제로 그러시잖아요. 여행 많이 가라가 아니라 직접 여행 가보고 나서 거기에 가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책으로 이제 봤던 것과 직접 그 자리에 가니까 완전 또 다른 느낌? 거기서 또 다른 깊이를 발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전문가적인 포지셔닝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전문가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첫
첫 번째 차원, 정보의 차원은 매우 중요한 게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표면적인 의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 의미를 기준으로 다른 것이 판단 기준이 돼요. 이게 너무 막 신비적으로 가면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차원,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이게 앵커 역할을 해요. 앵커 역할. 어디 이제 배가 어디로 안 가게 앵커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적으로는 가장 가벼운 해석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차원의 학습법이 원래는 토라 공부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게 중세 때 카발라 신비주의가 나와서 하나님이 숨겨준 뜻까지 찾아보자.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정보의 차원, 상징의 차원, 직관의 차원, 무한 가능성의 차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한 거였는데 이게 현대인들 전문직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적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비적인 차원도 네. 어느 정도 들어가면 철학에 다 들어가요.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한 곳에 계속 천착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철학적인 차원까지도 내려가요. 모두가 보편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 원리에 타당한 그런 길을 찾게 된다 이거죠. 교수님이 하시는 공부도 이렇게 4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 네 번째 영역인 신비주의 차원은 이거는 유대교에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네. 그 토라의 계시가 이 숨겨진 뜻을 의미하는데 숨겨진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 좋은데 이게 신비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글자의 숫자를 메워가지고 그 숫자를 통해서 새로운 뜻을 이렇게 모색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성과 합리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어떠한 신비주의에 매달린다는 건 일종의 미신에 매달려.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대로 가져오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 목적,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죠. 평소에 공부라고 하면 그냥 뭐 암기를 한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3영역까지 도달하면 그게 가능해요. 그게 사실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 사람이 미래를 예측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통찰력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는 선지자 정도까지의 어떤 통찰력이 생길 정도로 공부하면 충분하고, 신비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이거는 마이모니데스도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합리주의와 이성의 세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게 영지주의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불교나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나 이게 믿음과 실천의 종교적인 문제하고 혼합해가지고 그게 일종의 그 신비주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도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기독교 색깔에서 이제 많이 씻어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걸 4차원의 공부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사이트나 통찰의 정도까지 하여튼 그 반열에 올리기도 힘들지만 그게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건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오면 이거를 옹고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검색하고 학교에서 좀 지식을 잘 공부를 하고 지혜로 넘어가서 지식을 확장하고 융합해서 지혜까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성까지 아우르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공부까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4영역을 그대로는 아니고 이렇게 통찰을 받아서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습을 하는데 뭐 꼭 이 4가지 단계를 꼭 거치자는 건 아닌데, 정보, 상징, 직관, 뭐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최대한 통합적으로 갈수록 학습이 잘 되고 깊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여기 엮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면 르네상스 시대 때 정말 창의적인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천재. 이 사람의 생각 공부법이라는 게 있었대요. 자기 암시를 하고 원전을 읽고 홀로 사색을 하고 잠들기 전에 또 사색을 하고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런 게 있었고, 아인슈타인의 생각 공부법은 이미지로 생각하고 고전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도서관에서 생각하고 작가처럼 생각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사람들은 공부를 한 차원으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법의 여러 차원들을 잘 엮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는 자신을 브랜딩하는 시대죠. 1인 기업가가 대세를 이룬다고, 이제 뭐 어디에 고용돼서 일하는 시절은 지났고요. 전문가도 다 이제 1인 기업가로. 다 1인 기업가로 밖에 없는 거예요. AI니 사무자동화고 뭐 한 곳에 이렇게 모여갖고
해갖고 음악이 쳐진 데서 쫙 이런 스타일의 기업 문화는 10년 이내에 사라질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때 되면 그럼 이제 기업가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쓰는 거죠. 그때 네. 필요할 때마다 노동 유연성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계속 데리고 있으면 4대 보험 고정 비용 너무 나가. 너무 네. 나가고 사무실 뭐 유지 비용에다가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람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로봇이나 AI 시켜놓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프로젝트별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이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갖고 하는 건데 그럼 네. 1인 기업가가 되려면 네. 자기만의 부표를 띄워놔야죠. 나만의 브랜드가 있어야 그렇죠.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나 되고. 이거 잘해. 네. 항상 이렇게 손들고 있어야지. 그쵸. 그래야 위에서 보고 나 그거 일 필요하네 저 사람 거 해야지. 음. 물론 이제 같은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나는 또 세분화해서 또 네. 어느 분야 잘해.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세분화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음흠. 내가 픽업될 수 있는 거죠. 선택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일이 생기고 그러면 생기를 유지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일단 경쟁에서 뒤처지면 내가 선택받을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쌓아가는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일단은 그쪽 네. 전문 지식을 쌓은 다음에 경험이나 아까 같이 했던 그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갖추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업적을 쌓아야 되는데 개인 브랜딩에서는 팩트 앤 스코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상을 많이 한다든지 경시대에 나가든지 아니면 대회에 나간다든지 우리가 뭐 그전에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어디 콩쿨 대회에 나가서 피아노 잘 쳐가지고 1등 하니까 피아노 하면 조성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로 지르고 봐라. 네. 그러니까 일단 예시바 가는 프로젝트 만드시고 네네. 탈무드 함께 공부하는 커뮤니티 만드시고 막 프로젝트를 계속 벌이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탈무드는 누가 뭐 상장 주고 1등 했다고 그런 대회가 없으니까. 대회가 없으니까 네. 이제 라피드라고 교제를 하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프로젝트로. 네. 네, 그게 이제 하나의 팩트 앤 스코어가 되죠. 네네. 예시바에서 공부한 탈무드 전문가와 그냥 탈무드 몇 개 읽고 그냥 국내에서 한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그쵸. 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한 거고 라피한테도 가서 공부한 건 3년 공부했거든요. 네. 3년 공부한 것도 그때 팩트 앤 스코어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덕후를 따라다니기. 예. 라피한테 3년 배웠다는 소문이 나는 것과 예. 그냥 알아서 독하겠다 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하나씩 쌓아갔던 거예요. 네네. 라피한테 3년 공부하고 예시바도 가고 또 탈무드 전지 사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카페에 계속해서 네네. 제가 공부한 내용 올려놓고 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이고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오려면 그거 다 해야 돼요. 그거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김 대표님이 탈무드 전문가로 우뚝 서게 된 전략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건 프로젝트로 지르고 보기 전략.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덕후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람한테 공부하기 전략. 예. 예. 교수님은 혹시 있으세요? 김 대표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 탈무드 전문가가 되려면 이 탈무드 살롱 열심히 들으면 될 것 같은데. 탈무드 전문가 되려면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코스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가서 예시바에 뭐 몇 년 수학을 한다든지 저는 이제 몇 년까지 아닌가 1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 사정이 그렇게 오래 있을 수가 진짜 있고 싶었어요. 진짜 몇 년이고 있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못 있는 거지. 공부하고 싶은 생각 정말 좋은데 소개해주겠다. 제가 간 데는 약간 소규모 그 예시바였는데 진짜 좋은데 이것보다 5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5개 손가락 안에 드는 여기 가보니까 완전 달라요. 이건 새로운 차원이야. 네네. 뉴욕에도 좋은 예시바들 있을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스라엘 본토에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인정해주면 진짜거든요. 그 본토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가고 싶은데 돈이고 여건이고 이게 안 되니까 아쉽죠. 그렇지만 가고 싶은 생각 기회만 되면 전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수님 보니까 교수님의 전략은 컨텐츠 자본을 쌓아가시는 전략인 것 같은데 하나에 꽂히시면 그 흥미를 막 계속 컨텐츠로 생산을 하세요. 유튜브도 요즘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강의도 계속 개발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제사, 음식, 유대인 막 이렇게 계속 컨텐츠 아무도 넘볼 수 없게 지식을 계속 시줄 날줄로 엮어가시면서 날조를 해? 아니 이게 예. 그게 선순환을
의미를 갖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비록 책을 한 권 쓰지만 그 지식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네. 책을 쓰고 나서도 그 외에 또 거기 관련돼서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다 보면 그걸 압축해서 스토리 텔링을 해줘야 돼.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책 쓸 적에 놓쳤던 뭔가 어떤 본질적인 통찰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다음 책에서 이 분야를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책 쓰기와 강의는 서로 상호 보완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나 인터뷰가 들어오거나 어떤 원고 청탁에 대해서 쓰다 보면 또 그걸 더 압축해서 예를 들어서 칼럼 같으면 한두 페이지 내로 표현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인터뷰라는 것도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뭐 10분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방대한 양을 이걸 어떻게 짧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지 하면서 오히려 그 본질과 통찰에 이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선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파생되는 것이 보이거든.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모아가지고 내가 평조선에 대해서도 한번 써봐야지. 네. 라거나. 바닥이 평평한 배. 예. 야, 배까지, 조선업까지. 예. 아니,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그 평조선이 그 외국에서 쓰인 사례를 보니까는 바이킹들이 새로운 수로나 그 어떤 마케팅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적에 그 평조선 배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나중에 상류에 가면 강이 좁아지고 끊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배를 물에서 꺼내가지고 얹고서 다음 그 수로까지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배는 유선형 배가 될 수가 없어. 네. 평조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왜 그런가 봤더니 바이킹들의 고향 앞바다가 갯벌이야. 네. 근본적으로 갯벌에서는 밑바닥이 뾰족한 첨조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가 큰 이유도 그 베네치아가 늪지하고 갯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이 뾰족한 배는 갯벌에 띄워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네치아가 만든 갤리슨이나 이런 거 보면 밑바닥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평조선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아무데나 접안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그 무역 네트워크를 건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이 무적함대를 깬 것도 평조선에 대포를 올려놨기 때문에 깰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곳곳에서 평조선의 사례가 발견되면서 평조선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서해 갯벌 때문에 건국초서부터 우리는 평조선만을 썼어요. 네, 거북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을 텐데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게 부학들의 몫인데, 그걸로 봐서 옛날에 중국 앞바다나 이 동해바다의 거래를 왕성하게 활동했던 건 우리의 평조선일 거예요. 네. 평조선이 고대 교육을 활성화시켰고 먼 거리 그 항해를 통한 먼 거리 교육도 했을 텐데 우리 역사전에는 그게 하나도 드러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발굴해야 되는 어떠한 그 감이라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분야를 더 공부하고. 교수님 진짜 덕후시고 컨텐츠 자본 엄청 잘 쌓아가시는 분인 게 평조선 한마디 나왔더니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다 나오세요. 세계 역사가 다 녹아서 막. 임진왜란 이길 때 그 평조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 왜냐하면 평조선은 포를 쏘기 좋아요. 이렇게 뒤로 안 넘어가. 두 분 다 덕후세요. 지금 평조선 나왔더니 막 계속 얘기하셔. 그 다음에 이게 두껍게 만들 수 있어요. 두껍게. 빨리 갈 이유가 없거든요. 두껍게 만들어갖고 이걸 그 배를 만들 때 한때기를 이렇게 교차로 뭐라 그러죠 이거 이음새를 만들어갖고 물이 안 이제 들어오고. 제조법까지.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요. 네.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요.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빨리 가려면 가벼워야 되거든요. 네네. 일본 배는 겁나 이게 참전선이고 빨리 가야 되고 기동전에는 엄청 유리해요. 그런데 여기는 기동전 할 필요 없고 포싸움을 해요. 포싸움. 그러니까 두껍게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면 저쪽 배는 판판이 깨져요. 거기는 살짝 이렇게 그 물만 안 새게끔 이렇게 이음새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부딪히면 무조건 다 가라앉습니다. 여기는 어지간해 부딪혀도 안 깨져. 네.
예.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컨텐츠를 막 파고드는 덕후들은 인터넷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근데 두 분처럼 브랜딩까지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자기를 홍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대가 말이야. 운대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그 꿀팁을 원하실 것 같아요. 홍보해야 돼요. 네.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만의 채널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뭐 가장 많이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에서는 블로그가 네.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유튜브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가장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네이버는 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IT 회사잖아요. 포털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포털에서 검색하는 일이 굉장히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는 뭐 유튜브를 따라갈 수가 없죠.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근데 네이버 유입자 수보다 유튜브 유입자 수가 4배, 5배가 많아진 상태고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급격히. 예,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홍보가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거는 유튜브에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은데 그러면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탈무드 한 사람이 저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네네. 그 유태영 박사님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탈무드 이야기만 쭉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네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만들고 싶으면 생각이 꿀떡같이 있는데 아까같이 프리미어도 잘 못하고 네. 하루면 배운다니까요. 네. 생긴 것도 영 비호감으로 생겨서 얼굴 안 나오고 하는 사람도 안 나오게 있어요. 하는 방법으로 네.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가장 잘 확산하는 채널이 돼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네.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 독특한 게 네. 있어야 돼요. 네. 그거 있으면 아무리 내용이 없어도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재밌어요. 네. 두 번째는 중요해요. 세 네. 번째는 시적절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조국 사태 때 시사타파인가 이런 데는 이제 그전에는 안 알려졌었어요. 네. 시사하는 사람들 중에 저 뒤에. 근데 갑자기 조국 사태 때 서초동 모임 몇 개 만들고 완전 떠버리잖아요. 시사적인 거. 이거 한번 하면 떠요. 그러니까 이제 시사적이고 중요하고 재밌으면 이 세 개의 요소를 다 갖추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갖춰라. 아, 우리 탈무드 살롱에도 이런 아이디어 좀 접목해 주세요. 네, 교수님이랑 저나 재밌는 건 약간 아니라면 뭔가 시사하고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처음에 제안했을 때 제가 네. 시사하고 꼭 엮어라 하는 게 시사가 들어가면 근데 이제 회사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 그러면 중요성인데 네. 남은 건 중요성인데 이거는 중요하죠. 탈무드가 네.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빼버리고 이거 하나만 중요성을 갖게 하려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게 하는 방법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토론식으로 네네.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진퇴양난이다 이거죠. 딜레마고. 네. 하여튼 시사하고 엮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 관심사니까 우리가 네. 탈무드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런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유대인의 사례나 탈무드의 사례나 이런 데서 뽑아내서 그렇게 시적절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즉 콘텐츠 자본을 쌓아나가는 건데 그것이 생각보다 그 브랜드를 높이는데 많은 작용을 해요. 제 네. 개인적인 사례를 보면 네. 제 책이 유대인 경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음식 이야기도 있고 종교 이야기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음식학자나 종교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게 됐는데 그러한 사례가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전에 그들이 뭐 소금무역하고 뭐 후추무역에 들어가고 뭐 이러한 그 과정을 쓴 것도 있지만 나중에 소금이나 후추 이런 걸 떼내가지고 그 분야에 이렇게 짤막한 이제 콘텐츠를 만든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네. 음식 이야기 동영상 강의를 15회를 좀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칼럼이 아니고 동영상 강의.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음식학자도 아니고 셰프도 아닌데 왜 나보고 음식 그 동영상을 찍자고 그러냐 그러니까 선생님 책에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나?
라고 내가 음식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15개 정도는 내가 얘기할 거리가 있더라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그걸 모아서 책을 내니까 그 다음에 뭐 신문사에도 전화와서 음식에 대한 칼럼 좀 써주십시오 해서 뭐 일간지에도 내가 쓰고 뭐 지금 뭐 의학신문에도 쓰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그 분야를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내 콘텐츠를 차곡차곡 싸다 보니까 파생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네네. 종교 이야기도 어느 기관에서 전화 오더니 종교 강의를 한 학기 해달래.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네. 왜 내가 종교학자가 아닌데 왜 나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러냐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대해서 책 쓰신 분은 선생님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사실은 그거는 전자책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 이야기를 쓰다가 그쪽에서 종교 부분만 떼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100페이지짜리 아주 간단한 전자책을 만든 건데 그 분야에 대한 그 전자책이 유일하대. 그러니까 독보적인 분야를 딱 아웃풋을 하나라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콘텐츠를 이렇게 싹 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자기한테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 네. 그래서 운때가 찾아온 게 아니라 운때를 만드신 거예요. 네. 자기 브랜딩을 네. 하려면 기초 작업은 콘텐츠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책으로 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 네. 요즘 스타일은 좋죠. 네. 그걸 쭉 이제 나열하면 어디 들어가 보면 뭐 수십 개, 수백 개씩 막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문가적인 식견을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레거시적으로는 책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리해 놓으면 그걸 이제 자기 연구한 거, 자기가 뭐 공부한 것을 정리만 해놔도 사람들은 전문가구나 이렇게 일단은 인식을 해준다 이거죠.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예, 저도 이제 탈무드에 대해서 제가 탈무드는 되게 무서워합니다. 잘 모르셨죠? 탈무드를 너무 넓으니까. 아, 네네네. 너무 넓으니까 네. 뭐 귀가 질릴 정도로. 네. 제가 아는 체를 못해요. 탈무드가 대양인데 네. 저는 이제 몇 걸음 들어가가지고 발목 좀 이제 물을 한번 적셔본 것 뿐인데 그 정도 갖고 아는 체 하면 송구스러워서. 네. 예, 나름대로 조금 하지만 네. 물론 물 맛은 좀 알죠. 네. 알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요즘은 책을 좀 읽으면서 잘은 못해요. 잘은 네. 못하고 중요한 그 탈무드 근본들이 있거든요.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네네.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근본도 물론 아는 게 몇 개 있지만 그걸 그냥 이렇게만 하니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있는가 그걸 잘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삶하고 연결되는 거 조금 더 깊이 가면 시사하고 연결되는 거 그거하고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해요. 어허라. 탈무드가 그런 책도 있거든요. 탈무드 책 중에서 그런 원전과 가까운 탈무드 그런 측면이죠. 네네. 시사하고 네. 삶에서 연결된 문제와 탈무드에서 연결된 문제를 기가 막히게 접목을 시켜요. 그게 그 랍비라서 사람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잘 모르니까 또 그런 책을 또 빌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랍비가 아니라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일단은 질러보려고요. 절속으로라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시사적인 것하고 좀 연결시킨 유튜브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에 그런 아웃풋을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좀 조언을 해드린다면 네. 책 쓰기. 오.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일단 정하면 네네. 책을 이제 읽어가잖아요. 네네네.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뭐 저는 이제 카페에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발췌를 해요. 좋은 거. 네네. 이건 진짜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면 발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아 나가시는 거죠. 쌓아 나가면 네네. 나중에 글을 쓸 때나 그 글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 카페에 다 있으니까 키워드만 치면 다 나와요. 그 키워드를 꼭 넣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를 제목에 한번은 이제 발췌되니까 같이 써야 되니까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키워드 넣어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글감을 쭉 찾으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거 갖고 이렇게 쭉 이어서 쓰면 우리 굉장히 깊고 넓게 써지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컨텐츠를 쌓는 거의 일부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당연하지. 그런 것도 되고 예. 발췌하면서 공부 진짜 많이 돼요. 네네. 발췌 이렇게 한번 쳐가면서 이렇게 네네. 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글자 쳐가면서 하기 때문에 쭉 읽는 것하고 한자 한자 느꼈을 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야,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서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화적으로 학습을 해서 아웃풋을 낼 것인가 이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도 뭐 이미 전문가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체험해서 우러나온 거를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실천 과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는 지식 경영 시대니까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고 컨텐츠 자본을 쌓아갈 수 있는 테마의 후보들을 한번 써보시고 왜 이걸로 선정했는가를 한번 써보시면 좀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발견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분야를 정하셨으면 그걸 정리하고 융합하고 창조를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쌓아가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이 실천 과제들 한번 해보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댓글과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다음 편에 더욱 알찬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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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